머리카락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자리는요, 머리카락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분들 특히 그런 경우에는 탈모가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진행을 쭉 해서 이렇게 이제 가마가 있는 부위보다 더 밑에까지 쭉 내려가잖아요. 잘 알고 있는 대기업의 회장님 이런 분들 보면 여기는 하나도 없으면서 옆에 머리와 뒤에 머리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탈모가 진행할 부위에서 우리가 떼서 와서 젊을 때 심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탈모가 진행해버리면 흉터가 바로 노출이 되죠. 일단 뒷머리 깨면 상처가 바로 노출이 돼요.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원래 있던 자리에 머리카락이 탈모로 빠져버리면 심어놓은 자리에도 빠져버려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가지고 올 때는 평생 이 사람은 여기는 안 빠져 라고 하는 그런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에서 머리카락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대부분 후두부가 되고 일부는 귀 옆쪽에 옆머리 요것도 남아있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에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귀 있는 쪽까지 올라오면서 두피를 떼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옆에서 떼도 되고 뭐 개수가 조금만 필요하다면 옆에서만 떼도 되죠. 그런데 많은 개수가 필요하면 뒷머리, 옆머리를 같이 쭉 연결해서 U자형으로 떼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그래야지 가장 많은 개수의 모발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떼는 것보다 또 뒷머리가 제일 밀도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뒷머리에서 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적은 개수가 있을 때 옆부분에 뗄 수도 있는데 옆부분에 떼면 아무래도 흉터가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더 많고요. 그리고 옆부분은 밀도가 조금 낮아요. 낮기 때문에 그쪽만 떼서는 큰 재미가 없고요. 그거는 이제 뒤쪽을 떼면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올 때 연장해서 떼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동반 탈락이라고 하면요. 이 동반 탈락이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맞는지 틀린지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동반 탈락은 수술 후 탈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포스트 오퍼라티브 위플러비움이라고 해서 수술 후에 심겨진 자리 주위에 머리카락이 탈락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길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동반탈락. 왜 동반탈락이라고 이름이 붙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머리카락을 옮겨서 심어 놓으면 심겨진 머리카락이 한 달이 지나면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심어 놓은 머리가 탈락되는 거, 경과에 나오는 것처럼 탈락되는 거니까 그냥 탈락, 수술 후 탈락.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머리카락들이 같이 좀 빠진다. 동반탈락.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동반탈락이란 용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쓰게 됐고요. 동반탈락이란 용어를 쓰면서 동반탈락된 머리카락들이 나느냐 마느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요새 이제 인터넷 카페 이런 데서 보면 동반탈락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 그 시기를 모발 이식의 암흑기라고 한 달째까지 머리카락이 잘 붙어 있다가 한 달째 빠져서 심은 것도 빠지고 원래 것 있던 것도 좀 빠지니까 더 적어진 상태로 다시 나기 시작하는 서너 달째가 되기까지 수술했어요. 한 달째 빠지기 시작해서 다시 나기 시작하는 그 기간, 그러니까 수술 후 한 달째부터 서너 달째까지를 모발 이식의 암흑기다라고 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용어는 뭐 잘 표현된 이야기 같아요. 근데 조금 너무 과하게 표현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시기를 모발 이식의 암흑기라고 하고 그 암흑기를 가져오는 이유가 동반탈락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동반탈락의 정도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왜 예전에는 동반탈락이란 말이 없었느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탈모의 모발 이식이 시작이 되었어요. 1990년대가 되면서 이제 머리카락을 심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경북대학교 김정철 교수님이 이제 그걸 다 체계화를 시켜서 경북대학교 병원에 모발 이식 센터를 처음 만드셨어요. 처음 만드시니까 그때는 정립되어 있지 않고 많은 선생님들이 하고 계셨지만 어떤 하나의 센터가 생기니까 이제 많은 의사들이 와서 거기 와서 이제 참관도 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수술도 같이 하면서 많이 배웠죠. 그때 이제 우리 김정철 교수님이 뭐 자기 바로 밑에 이런 사람들에게만 제한시킨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와서 같이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거기 와서
뭔가를 공부를 하고 같이 이제 한 사람들이 지금 모발 이식을 하고 있는 1세대들이죠. 대체로. 그 사람들의 나이가 지금 뭐 전부 다 50대 중반, 50 초반부터 뭐 60까지 그 사이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분들이 가장 병원도 열심히 하고 뭐 환자 수술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발 이식은 너무 젊은 사람들한테는 해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데만 딱 심어 놓으면 얘가 이렇게 더 진행해 버리면 뿔처럼 남잖아요. 그리고 정수리 쪽에도 여기만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게 더 넓어지면 섬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뿔처럼 되고 섬처럼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주류였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진행될 자리까지 미리 좀 심어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당연하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더 많은 개수가 필요하니까 모발에 심는 개수도 늘어나게 되고 범위도 넓어지게 된 거예요. 범위가 넓어지니 이게 빠지는 문제가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동반탈락이라는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동반탈락이 본격적으로 이슈가 된 거죠. 범위를 할 때 혹시나 이게 안 나면 어쩔까 처음에는 걱정을 했는데 걔들이 다시 나기는 나더라 라고 됐기 때문에 점점 더 수술 범위가 넓어지고 범위가 넓어지니까 점점 더 모발 개수를 더 많이 심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모발 이식이 발전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개념들을 다 가지고 열심히 수술들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동반탈락이란 이게 모발 이식이 자꾸 범위가 넓어지고 확대되면서 나온 용어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동반탈락이 된 모발들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여간 다시 다 난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다 알려져 있으니까 그 암흑기를 어떻게든 버텨야 되고요. 의사들도 정확하게 이거를 예견할 수는 없어요. 당신은 동반탈락이 많이 생길 거야. 당신은 거의 안 생길 거야. 이렇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 조금은 생긴다. 그 대신에 잘만 버티면 괜찮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반탈락이라고 하면요. 이 동반탈락이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맞는지 틀린지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동반탈락은 수술 후 탈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포스트 오퍼러티브 위플러비움이라고 해서 수술 후에 심겨진 자리 주위에 머리카락이 탈락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길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동반탈락. 왜 동반탈락이라고 이름이 붙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머리카락을 옮겨서 심어 놓으면 심겨진 머리카락이 한 달이 지나면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심어 놓은 머리가 탈락되는 거, 경과에 나오는 것처럼 탈락되는 거니까 그냥 탈락, 수술 후 탈락.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머리카락들이 같이 좀 빠진다. 동반탈락.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동반탈락이란 용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쓰게 됐고요. 동반탈락이란 용어를 쓰면서 동반탈락된 머리카락들이 나느냐 마느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요새 이제 인터넷 카페 이런 데서 보면 동반탈락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 그 시기를 모발 이식의 암흑기라고 수술했어요. 한 달째 빠지기 시작해서 다시 나기 시작하는 그 기간 그러니까 수술 후 한 달째부터 서너 달째까지를 모발 이식의 암흑기다 라고 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기를 모발 이식의 암흑기라고 하고 그 암흑기를 가져오는 이유가 동반탈락이라고 해요. 이 동반탈락의 정도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왜 예전에는 동반탈락이란 말이 없었느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모발 이식이 시작이 되었어요. 1990년대가 되면서 이제 머리카락을 심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경북대학교 김정철 교수님이 이제 그걸 다 체계화를 시켜서 경북대학교의 병원에 모발 이식 센터를 처음 만드셨어요. 처음 만드시니까 그때는 정립되어 있지 않고 많은 선생님들이 하고 계셨지만 어떤 하나의 센터가 생기니까 이제 많은 의사들이 와서 거기 와서 참관도 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수술도 같이 하면서 많이 배웠죠. 그때 이제 우리 김정철 교수님이 뭐 자기 바로 밑에 이런 사람들에게만 제한시킨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와서 같이 보고 배우고 하자고 해서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거기 와서 뭔가를 공부를 하고 같이 이제 한 사람들이 지금 모발 이식을 하고 있는 1세대들이죠. 대체로. 그
그 사람들의 나이가 지금 뭐 전부 다 50대 중반, 50 초반부터 뭐 60까지 그 사이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분들이 가장 병원도 열심히 하고 환자 수술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발 이식은 너무 젊은 사람들한테는 해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데만 딱 심어 놓으면 얘가 이렇게 더 진행해버리면 뿔처럼 남잖아요. 그리고 정수리 쪽에도 여기만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게 더 넓어지면 섬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뿔처럼 되고 섬처럼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주류였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진행될 자리까지 미리 좀 심어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당연하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더 많은 개수가 필요하니까 모발에 심는 개수도 늘어나게 되고 범위도 넓어지게 된 거예요. 범위가 넓어지니까 이게 빠지는 문제가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동반탈락이라는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동반탈락이 본격적으로 이슈가 된 거죠. 범위를 할 때 혹시나 이게 안 나면 어쩔까 처음에는 걱정을 했는데, 걔들이 다시 나기는 나더라 라고 됐기 때문에 점점 더 수술 범위가 넓어지고, 범위가 넓어지니까 점점 더 모발 개수를 더 많이 심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모발 이식이 발전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개념들을 다 가지고 열심히 수술들을 하고 있죠. 의사들도 정확하게 이거를 예견할 수는 없어요. 당신은 동반탈락이 많이 생길 거야, 당신은 거의 안 생길 거야, 이렇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 조금은 생긴다, 그 대신에 잘만 버티면 괜찮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동반탈락이 왜 생길까? 아직 정확하게 왜 생길까에 대한 것들은 잘 몰라요. 정확하게 옆에 모낭이 이래 있는데 그 옆에 이래 머리카락이 탁 찔려지니까 얘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 받은 게 이 모낭의 주기를 흔들어준다, 주기를 바꿔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찌르다가 옆에 모낭이 손상을 받아서 얘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 피부가 요래 있으면 요래 머리카락이 꼽혀 있잖아요. 어떤 정해진 볼륨이 있죠. 거기에 많은 머리카락들이 들어오면 얘들이 이제 프레셔를 받잖아요. 압력을 받으면 그쪽으로 가고 있는 모세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압박이 되어서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동반탈락이 생긴다, 뭐 그런 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반탈락의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나 아마 그런 어떤 압력의 문제, 아니면 직접적인 손상, 아니면 그런 모낭 주기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동반탈락이 온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이제 하고 환자분들께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아까 이제 동반탈락은 예견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예측은 못하죠. 그렇지만 대체로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의 밀도를 조밀하게 심은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여성분들이 많은 이유는 여성분들이 대체로 두피가 좀 얇고 탈모가 있는 부위나 이런 이 M자 부위라도 이런 데 보면 두피가 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레셔, 압력의 문제와 연결이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남자분들도 두피가 굉장히 단단하고 얇은 사람에게 조금 더 생기는 경향은 있어요. 그 정도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조밀하게 심으면 심을수록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두피가 얇은 분들에게 심으면 더 많이 생기고, 여자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생겨요. 절개를 해서 심었을 때랑 비절개를 심었을 때, 절개를 심었을 때 조금 더 많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절개는 한 개짜리, 두 개짜리 모낭이 섞여서 들어가니까 모낭 개수가 조금 더 많다 아니에요. 근데 비절개는 주로 두 개짜리만 심으니까 조금 더 적을 수 있잖아요. 찌르는 개수가, 머리카락 개수는 다 똑같지만 이 찌르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그 찌르는 횟수가 적다는 건 밀도가 조금 낮다는 이야기라서 비절개인 경우에 조금 덜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모발 이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한 20년 전에 여자분들 이렇게 이제 정수리 쪽에 없어서 머리카락을 뭐 4,000개씩 이렇게 심었었거든요.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가장 동반탈락이 심한 분은요, 여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이 다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그때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지금 같으면 이거 난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책에는 난다라고 되어 있고 사람들도 난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직접 그 정도로 심한 경우를 경험한 적이 없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막
두피 케어 해드리고 뭐 위에 이 토닉 같은 것도 열심히 뿌려드리고 뭐든 열심히 했는데 다행히 무난히 다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동반 탈락은 다시 난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시면 동반 탈락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을 꼭 해드려야 돼요. 저는 이제 특히 여자분들 상담이든 뭐든 간에 하면서 동반 탈락이 될 그게 있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지만 생기게 되면 정말 고달파요. 이렇게 한번 설명은 꼭 드리게 되는데요. 동반 탈락을 설명을 놓쳤다가 환자분들한테 구사리 얻어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컴플레인 하는 분들도 계세요. 좀 억울할 때도 있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언급은 해서 그분들이 그걸 알고 시작을 하게는 만들어 드려야 돼요. 이 원장들이 그만큼 할 시간적인 여력이 없어서 안 되면 밖에서 실장들이라도 꼭 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주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수술하는 게 좋지. 안 그러고 하나도 이런 인폼 없이 그냥 바로 수술했는데 동반 탈락이 왔어요. 이런 데가 확 빠졌어요. 이렇게 헤어라인하고 이런 데 심어놨는데 여기 확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병원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는데 다시 나긴 확실하게 나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셨습니까? 병원에서 혹시 설명 안 하더라도 동반 탈락이 좀 생길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미리 알고 시작을 하시면 더 좋아요. 모발 이식을 했어요. 10명을 수술을 하면 한 8명 정도는 굿!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박이죠. 모든 이제 수술을 했을 때 정말 엑설런트한 결과가 한 2명, 그리고 뭐 쏘쏘, 좋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5명, 나 이거 좀 부족해 라고 하는 사람 한 2명, 그 정도가 되면은 괜찮은 구조라고 보는데, 모발 이식은요 한 5명은 좋아요가 확실하게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없는 자리에 생기기도 할 뿐더러 수술의 편차가 좀 적은 거죠.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 정말 내가 한 게 맞아? 이렇게 될 정도로 결과가 떨어지는 분들이 계셔요. 자, 그러면요 환자분들은 신경질이 나겠죠. 짜증이 나실 겁니다. 많은 비용을 들이고 그 고생을 하고 해서 했잖아요. 충분히 공감해요. 정말 고달프겠다, 고달플 것 같다, 내라도 짜증 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새로 터치를 좀 해드린다든가 어떤 방법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대부분 보충 수술을 해드리든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죠. 하는데 막 신경질을 엄청나게 내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거기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저희들도 좀 억울해요. 왜 억울한가 하면 똑같은 의사가 수술하잖아요. 똑같은 분리사들이 분리하잖아요. 똑같은 어시스턴트들이 옆에서 끼워주고 심고 하잖아요. 하나라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뭐 수술 기구가 달라졌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달라졌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바뀌었는 것도 아니고 뭐 케어를 못 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다 똑같이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요. 저는 그럴 때 당신의 두피가 문제야, 당신 상황이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진 절대로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잘못한 게 없어, 하나도 없어 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저희들도 이제 이런 결과들이 있으면 그거를 거꾸로 1년을 쭉 해서 뭐 저희들은 분리사들이 안에 있으니까 누가 분리를 했고 뭐 분리한 사람 똑같아요 늘. 근데 그것도 체크하고 그때 직원들도 체크하고 어떻게 케어의 경과도 체크하고 다 체크는 해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죠. 무지 애를 쓰는데 이거 뭐 100% 환자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100% 의사의 책임이다, 병원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과학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다시 조금씩 해결을 해 나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뭐 수긍하시는 분들도 있고 화를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고 화를 내시면 화를 맞고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소주 한 잔 딱 먹어야 되죠. 이 판단은 어느 누구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수술 결과라는 거는 결국에는 생존율이거든요.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어마무시 많아요. 제가 지금 딱 하나씩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리면 뭐 거의 1시간 동안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자 보세요. 모낭을 채취할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채취된 모낭을 다듬을 때 분리할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심을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케어, 술후 케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환자 자체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하나의 모든 것을 다 저희들이 잡아가는 거죠. 요 앞부분, 앞단은 떼고 분리하고 개들을 보존했다가 심고 처치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맞추려고 애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환자의 팩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한테 중요하거든요. 일단 곱슬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은 생존율이 좀 떨어져요. 아무래도 결과가 조금 못해요. 근데 생존율이 좀 떨어져도 머리카락은 더 많아 보여요. 왜냐하면 곱슬이면 더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피가 굉장히 얇은 사람들은 생존율이 떨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동반 탈락도 더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생존율이 좀 떨어져요. 아무래도 두피가 너무 얇다는 거는 쿠션도 적고 혈액순환 자체도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심을 때 미리 말씀을 드려요. 지금 두피가 너무 얇아서 내가 양끝 밀도를 줘서 심으면 혈액순환이 별로 좋지 않아서 생존율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펴서 심을게요. 간격을 좀 넓혀서 심을 거예요. 그걸 꼭 알고 계세요라고 해서 좀 하기도 해요. 이런 분들에서 결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고요. 피부가 너무 끈적끈적한 사람들은 이 모낭염들이 조금 더 생기기 때문에 생존율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외의 요인은 사실은 저는 크게는 없다고 보는데, 그럼 이런 세 가지 경우에는 수술 안 해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은 두피가 얇은 거를 알고도 수술하고 싶은데, 그리고 수술한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결과가 친구분보다는 조금 못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신경이 내리죠. 그렇다고 그분은 수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다 하긴 하되, 그렇다는 걸 저희들이 미리 알고 이제 환자분하고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거죠. 보세요. 탈모가 막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 빠지고 두피가 다 빠지면 두피가 얇아지잖아요. 그때 수술하면 생존율이 좀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피가 좀 두께가 있을 때, 쿠션감이 있을 때 젊을 때 수술하는 게 더 유리해요. 꼭 다 빠지고 하지 말고, 저희들이 지금 심을까요? 나중에 심을까요? 라고 하면 말씀드리는 세 가지 이유 있잖아요. 첫 번째, 나중에 두피가 자꾸 위축되어서 얇아지면 생존율이 떨어지니까 지금 심어라. 두 번째, 말라고 10년간 스트레스 받다가 그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그때 가서 심으려고 하냐. 지금 같은 비용을 내고 심으면 10년 더 쓰면 한 달에 2만 원만 내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10년 쓸 거를 20년 쓰면 비용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와 같은 효과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 자꾸 미루냐 라고 하는데, 비용 대비 효율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 받는 시간을 왜 감내할래, 이런 것들은요 개념적인 거고, 진짜 실제적인 이유는 두피가 위축되어서 얇아지면 생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빨리 하는 게 더 유리해요. 그래서 모발 이식을 했을 때 결과가 조금 덜 좋을 사람들, 이런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심한 경우에는요, 우리 흑인들 심잖아요. 모낭 뒤에서 떼서 분리해 놓으면 스프링처럼 이렇게 감겨 있어요. 요거 식목기에 끼우기도 무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심어 놓으면 생존율이 툭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예 당신 생존율은 50%밖에 안 될 거야 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하죠. 요런 이유들이 생존율을 떨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면 결과가 조금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에요. 조금 더 젊으면서 두피가 조금 더 두껍고 쿠션감이 좀 있으면서 뒷머리에 굵기가 너무 굵지도 않고 너무 가늘지도 않으면서 적당한 분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수술 결과가 훨씬 좋아요. 그러면서 직모, 머리카락이 좀 똑바른 경우에는 훨씬 더 심었을 때 저희들이 심기도 쉽고요. 그리고 심었을 때 결과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문제는요, 이제 탈모는 계속 진행한다. 그리고 당신과 나는 여기서 만났으니 이제 정말 머리카락에 신경 안 쓸 때까지 평생을 볼 거다 라는 이제 전제하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개수를 그렇게 메가 세션 5,000개씩 심는 걸 하면 안 돼라고 하는 병원에서 늘 하는 말이요. 다음에 할 것도 남겨놔야지. 한꺼번에 다 떼서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은요, 정말 다 떼서 일부분만 심을 때는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죠? 요 다음에 요 빠지면 여기도 심을 걸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사이 저는 이제 머리카락을 심을 때 앞으로 이 정도로 빠질 거야 라고 하면 대부분 전체 면적을 같이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고려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그 부분도 심어놨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말이 안 되고, 우리가 빠지지 않는 뒷머리, 옆머리를 합치면 2만 개 이상은 무조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뭐 이렇게 옮겨가지고 8,000개씩 이제 한 번, 두 번에 나누어서 옮기고 하는 거는 문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향후를 위해서 꼭 남겨놔야 된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이제 모낭을 남겨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비절개 쪽에서도 영향을 받거든요. 자, 보세요. 절개는 떼고 꿰매면 한 줄에 흉터가 생기지만 여기 남아있는, 아래 위에 남아있는 머리카락은 그대로 있죠. 변화가 된 게 없잖아요. 그냥 이래 있던 머리카락이 조금은 당겨갔으니까 넓어지겠죠. 구조가 조금 넓어진 채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뗄 수도 있고, 두피가 괜찮으면, 부드러우면, 만약에 뗄 수 없는 조건이라면 펀칭을 하기도 굉장히 용이해요. 그래서 첫 번째 수술을 절개로 하자라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첫 번째 수술을 해서 다음을 남겨두기 위해서는 절개가 훨씬 좋아요. 단 흉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지만,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처음에 좀 당기고, 그리고 이 흉터가 생기는 게 문제지만, 나머지 얘들은 아주 이제 깨끗하게 남아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이유예요. 근데 이제 비절개를 해서 이렇게 뽑게 되면요, 쬐그만한 흉터가, 좁쌀만한 흉터가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이거는 펀칭하는 길 외에는 별 방법이 없어요. 근데 펀칭을 할 때도 옆에 쬐그만한 흉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음을 위해서 뭔가를 남겨둔다, 이거는 절개가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보통 평상시에 저희들이 뭔가를 할 때 다음을 위해서 꼭 하겠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물론 남겨둬야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다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죽으라고 떼봐야 뗄 수 있는 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정말 허락하는 만큼 최대한 떼는 게 어떻게 보면 답이 될 수 있어요. 요사이 모 카페에 아니면 인터넷 마케팅하는 그런 쪽을 봤을 때 생존율 95%를 보장한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참 물어보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개런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3,000 모낭을 심었어. 그러면 그 3,000 모낭에 90%면 2,700개, 95%는 2,850개의 모낭을 카운팅 하나요?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특히 정말 여기 실오락이 하나도 없는 분한테 심었어요? 그러면 개수 카운팅하면 되겠죠. 근데 그런 컨디션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이거를 개런티한다. 그래 나면 좋겠지만 그거는 불가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강하게 우린 무조건 그래 된다라고 하면 사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의 생존율을 가지면 괜찮아요.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괜찮다. 특히 헤어라인 이런 쪽에는 이래 보면 우리가 심어놨는 간격이 있잖아요. 처음에 심을 때 1.5mm 간격으로 다다다다다 심었으면 그 1.5mm 간격이 중간에 한두 개씩은 빠지겠지만 대부분 나 있으면 90% 넘는 거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오히려 수치화해서 몇 프로 그거는 몰라요. 저희들이 논문들 쓸 때는 이제 이런 쪽에나 아니면 종소리 쪽에 먼저 문신을 하죠. 이렇게 마킹을 한 다음에 그 지워지지 않는 문신을 해놓고요. 그 자리에다 머리카락을 심어 넣어요. 그러니까 생존율 스타디 할 때 이런 게 있잖아요. 너무 빡빡하게 심으면 생존율이 떨어진다. 이런 가설을 만약에 내가 세웠어요. 그러면 이 어떤 사람에게 수술할 때 제곱센티미터를 딱 이렇게 마킹을 쫙 해놓고 여기는 3mm 간격, 3mm 간격이면 1제곱센티미터 안에 9개 심기잖아요. 9개. 그리고 여기는 2.5mm 간격. 그러면 2.5mm는 4개 곱하기 4개니까 16개. 그 다음 그 옆에는 2mm. 그러면 5 곱하기 5, 그러니까 25, 25개. 그 옆에는 1.5. 1.5면 6개니까 36개가 심기잖아요. 그 옆에는 1.3. 이렇게 해서 이제 밀도를 달리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얘들을 다 카운팅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9개쯤 났고, 여기는 16개 났고, 여기는 뭐 몇 개 났고, 여기 몇 개 났고, 개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1.5mm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는 나는 개수가 떨어진다. 라고 되면은, 1.5mm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그 이상
덴스 패킹 빡빡하게 심는 것은 생존율에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할 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카운팅이 되니까 몇 프로, 뭐 83%, 뭐 95%, 92%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스터디 목적으로 큰 모발이 센터에서 논문을 쓰고 할 목적으로 그런 걸 했을 때 몇 프로가 나왔다? 그거 충분히 인정. 그런데 진검승부하는 야전에서 그거를 몇 프로 나온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더 이상 노 코멘트. 이제 모낭을 나누어 두면요. 이스케믹 타임이라고 해서 허혈성 시간이 있거든요. 자, 봐요. 우리 모든 조직은 혈액을 먹어야 살죠. 혈관이 가야지 얘들이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이렇게 해서 생존을 하잖아요. 생존을 하는데 이게 따뜻할 때 타임하고요. 차가울 때 타임이 달라요. 우리가 손가락이 끊어진 거를 예상을 하면요. 손가락이 딱 끊어졌어요. 이렇게. 옛날에 대학 교수할 때 손가락 무지 많이 붙였어요. 손가락 한 개 붙이는데 한 2시간에서 3시간 걸리거든요. 3개 딱 끊어져서 오면 곱하기 4 하면 열몇 시간 현미경 들다보면서 이렇게 수술해야 돼요. 뼈 연결하고 뭐 혈관 연결하고 신경 연결하고 인대 연결하고 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뭐 동맥, 정맥, 피부까지 이렇게 꿰매면 되는데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와서 조금 지나면 이제 운동시키잖아요. 그래가 손가락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걸 많이 하는데 손가락이 끊어지면 여러분들 이건 일반 상식이잖아요. 얼음팩이 들어있는 기에다가 얼음에 직접 닿으면 어니까 안 되고요. 이 식염수 같은 거에 이제 요래 담궈서 아니면 식염수로 적신 꺼즈 같은 데 요래 싸서 얼음하고 같이 해서 이제 오면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얼음팩에 재우지 않고 왔는 손가락의 생존율과 얼음팩에 제대로 해서 왔는 생존율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얘들이 혈액순환에서 떨어져 있었느냐. 그랬을 때 이게 한 2배 정도 차이 나요. 차갑게 하면 얘들이 아무래도 세포들의 대사가 늦어지면서 영양분이나 노폐물의 익스체인지가 좀 더 오래 가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차가운 거를 쓰죠. 저희 병원 냉장고에 열어보면 생리식염수가 거의 냉장고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굉장히 차갑게 돼 있죠. 식염수를 그래 쓰고 또 분리된 모낭들 밑에는 아이스팩 같은 거를 받쳐서 항상 차갑게 유지되도록 하고 식염수 꺼내서 쓰다가 밖에 있으면 좀 이렇게 미지근해지잖아요. 그럼 다시 넣고 또 새 거 꺼내서 차가운 걸로 또 부어서 쓰고 항상 그렇게 차가운 컨디션으로 유지하려고 하고요. 히터도 어지간하면 그만큼 빡빡하게 안 틀려고 애쓰고 그렇게 해요. 우리 모낭을 로딩해주는 끼워주는 식모기에 끼워주는 분들 손등에 얹어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손등에 체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최대한 자주 차가운 식염수를 쓰고 또 너무 많이 올리지 않고 조금씩 해서 이제 빨리빨리 하도록 시스템을 갖춰 놓고 다 하고 있죠. 그래서 한때는 요리할 때 기름 온도 재는 거 그걸 가지고 항상 이게 4도씨 이하로 유지되도록 그 체크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 뭐 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굉장히 세심하게 잘 조절해서 했다고 보면요. 이제 머리카락이 심겨져 있잖아요. 심겨져 있으면 이걸 어떻게든 처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2주간 머리카락이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빠지면 안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요. 2주 전에 빠지면 머리카락이 다시는 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주지를 시켜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모낭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 뭐 모낭염이 생기거나 뭐 거기에 다른 어떤 자극이 과도하게 되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낭염이 생기는 데 대한 처치를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2주 간격으로 해서 두피 케어를, 두피 관리를 계속 해드려요. 그거는 오시면 모낭염이 생긴 걸 좀 짜고 그리고 이 각질이 과도하게 있는 걸 스케일링하고 그리고 위에 에센스나 토닉 같은 거 많이 뿌려주고 그렇게 쭉 진행을 해서 한 4개월 정도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모낭염이 조금 더 많아서 더 조치가 필요하면 일주일 간격으로 한 번씩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오래 하는 게 좋으면 1년까지 하기도 해요. 그런데 대체로 2주 간격으로 8회 정도 두피 관리를 부지런히 해드리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걸 꼭 받으러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제
거의 뭐 해외에서 오셔서 수술하고 가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오시죠. 그래서 두피 관리를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반복되고 굉장히 여러 군데서 이제 접하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절개 방법으로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비절개 방법으로 꼭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절개를 해서 수술을 받는 것이 한꺼번에 취할 수 있는 머리카락 개수도 조금 더 많고, 그리고 또 이 머리카락을 옮겨서 심어 놨을 때 이 생존율이 조금 더 좋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모발들을 옮길 때는 절개를 해서 할 때가 오히려 더 많죠. 비절개로도 지금 뭐 이 테크닉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굉장히 많은 모발들을 옮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절개해서 옮기는 게 조금 더 개수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병원의 정책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심어야 될 자리가 예를 들어서 헤어라인 같이 뭐 한 3,000개만 하면 충분하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든 뭐 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수술 방법도 절개로 하든 비절개로 하든 3,000개 정도는 무난하게 쉽게 취할 수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머리카락이 없어진 부분이 넓어서 우리가 넓은 면적을 커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한 뒤에서 떼서 한 3,000개 정도를 무난히 옮기고, 요 정도, 그리고 다음에 또 3,000개를 요 위쪽에 옮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뒤에서 진짜 한 5,000개 뭐 더 이상의 머리카락들을 한꺼번에 떼서 이렇게 한꺼번에 커버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누구나 수술 테크닉이 되고, 그리고 또 직원들의 서포트가 충분하다면 많은 양을 옮기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많은 양을 옮기면 뭐가 더 힘들까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일단 뒷머리를 많이 떼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당겨서 꿰매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모낭분리사들이 한꺼번에 5,000개라는 모낭을 이렇게 분리를 하려면 4명, 뭐 많게는 5명 정도의 인력들이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환자분들도 뒷머리가 당기는 현상이 조금 더 있겠죠, 그죠? 요만큼 떼는 거랑 이만큼을 떼고 당겨 놓는 거랑 조금 떼고 당기는 거랑 뒷머리가 당기는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편함은 있어요. 그런데 3,000개씩 한 번을 하고 또 1년 있다가 또 3,000개를 하면 두 번의 불편함이 있잖아요. 한 번에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견딜 것이냐, 아니면 두 번의 불편을 감수할 것이냐, 이런 문제라고 봐야 되죠. 한꺼번에 어떤 양을 옮기느냐의 문제는 그 병원이 능력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보통은 한 명의 의사가 뭐 수술을 하고, 그리고 모낭분리사가 뭐 2-3명밖에 없는 그런 병원에서 우리는 메가세션 그렇게 5,000개씩 옮기면 환자분들 불편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해, 그 말은 설득력이 없죠. 왜냐하면 못하는 조건에서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그걸 안 해, 그거는 아니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충분한 이 맨파워가 있고, 그리고 충분한 기술적인 테크닉이 되면서 환자분들의 불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그건 안 해 라고 하면 그거는 얼마든지 맞아, 당신 말도 맞아,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할 능력이 안 되면서 나는 이런 이유로 안 해,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병원을 판단하실 때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느냐, 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게 절개해서 뗄 만큼 충분히 떼고, 그리고 그 주위에서 뽑아서 하면은 더 많은 모발을 옮길 수 있죠. 그래, 그 방법은 할 수 있고, 그런 환자분들의 동의가 있다면 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걸 보통 잘 안 하는 이유는,
한꺼번에 절개에서도 충분히 5,000개라는 굉장히 많은 개수의 양을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3,000개를 절개로 떼고 2,000개를 뽑는 거나 아니면 절개선을 조금 더 길게 하고 폭을 조금 더 넓게 해서 한꺼번에 절개해서 5,000개를 가지고 가는 거랑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잘 하지를 않고요. 또 5,000개 정도를 떼면 두피가 많이 당겨요. 당기는 상황에서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을 또 펀칭을 하게 되면 이 뒷머리 상처 치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체로 한꺼번에 절개로 그냥 한 5,000개씩 이렇게 옮기는 편이에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아주 넓은 면적에 저희들이 떼서 죽으라고 심어놔서 머리카락이 얼추 다 90% 이상의 생존율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밀도가 낮다고 해도 저희들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2차 수술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머리카락을 심었는데 생존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생존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모낭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생존율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심을 때 너무 조밀하게 심어서 이 사람 두피에는 이 정도의 밀도는 허락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심어 놨는데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피부에서 받아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심긴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생존율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터치를 해드려요. 뒷머리에서 다시 조금 떼든가 아니면 그때는 뒷머리에서 다시 펀칭을 해서 그 빈자리, 생존율이 떨어진 빈자리를 채워드리는 거죠. 채워드릴 때 그럴 때는 뭐 비용이나 이런 부담 없이 그냥 해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발의 생존율이 충분한데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부족한 게 아니라 면적이 너무 넓어서 조금 적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2차 수술이나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두피에서 뒷머리에서 우리가 이 절개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절개는 면적을 넓게 깎고 뽑으면은 뭐 탄력과 상관이 별로 없죠. 그런데 절개를 해서 하는 경우에는 뒷머리에서 몇 개의 머리카락이 옮겨질 수 있는지가 두피의 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밀도예요. 밀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같은 면적을 떼도 개수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밀도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두상의 크기예요. 머리가 굉장히 큰 사람들은 이렇게 쭉 이 절개하면 절개선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잖아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상이 작아서 조금밖에 못 되는 사람들보다는 머리카락 개수가 더 많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두피의 탄력이에요. 두피가 보들보들하면은 폭을 조금 더 넓게 떼고 쉽게 봉합이 되죠. 그런데 두피가 선천적으로 굉장히 빡빡하신 분들은 조금만 떼더라도 당겨오는데 조금 힘이 들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요소, 첫 번째 밀도, 두 번째 두상의 크기, 그리고 세 번째 두피의 탄력,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밀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피의 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상의 크기가 커서 머리카락을 많이 뗐잖아요. 많이 떼면 심을 때도 넓잖아요. 심을 때도 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그게 덕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상이 커서 많이 떼서 많이 나오면 심을 자리도 많기 때문에 밀도를 더 빡빡하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뒷머리의 밀도가 아주 높은 경우에는 훨씬 더 유리하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최대로 떼더라도 4,000개가 바쁠 때가 있고요. 최대한 떼서 4,000개 정도 될 때도 있고 정말 많을 때는 5,000개가 훨씬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4,000개가 넘으면 저희들이 뭐 대량 모발 이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어느 정도 탄력이 진짜 돌덩어리처럼 딱딱한 게 아니라면 4,000개 이상은 거의 가능하다라고 보셔도 돼요.